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자, 지난주 여러분 너무 힘드셨죠? 제가 벌써 한국경제TV에 프로그램에 출연하려고 그러면은 벌써 이 아침에 새벽같이 다리를 저희는 그 마포대교를 같이 건너와야 되는데 저희 김 팀장하고 같이 건너옵니다. 근데 제가 마포대교를 건너면서 사진 찍기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이렇게 딱 건너오는데 마포대교 저쪽 건너편으로 해가 떠 있는데 그 풍경이 너무나 아름답고 그 여유를 잠깐 동안 즐기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아침 이 시간 더욱더 고맙습니다. 나가지 않으시고 아침 TV 방송 또 유튜브 보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사실 그거 어려운 거거든요. 저 같으면 아침에 그냥 좀 오늘 같은 날은 푹 한번 자겠습니다. 더군다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셨다면 날씨 보면서 나가고 싶은 유혹이 있을 텐데 오늘도 여러분들 기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항상 새벽에 제가 어제도 제가 새벽 2시 정도까지 있다가 자료를 준비하고서 잠을 잤는데 항상 제 바람이 뭐냐면 매일 그 밤 12시까지 모든 자료 작업을 끝내고 제가 잠을 자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역시 둔팅해서 그런지 안 되네요. 어제는 그래도 조금 막 기를 쓰고 열심히 갖고 약간 30분 정도 일찍 잤는데 그래도 또 뭐 하고 하다 보니까 거의 한 새벽 2시에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기다리신 그 마음과 또 제가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실패해서 배우는 성공의 그 마음을 보태서 오늘도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아마 지난주에 여러분들은 FOMC의 충격을 고스란히 느끼실 겁니다. 사실 저희 방송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중간에 제가 계속해서 추적 방송을 해드립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사실 그 앞에 매도입니다라는 얘기는 수없이 말씀드리고 저 개인적으로 수요일 날 유튜브 방송이 참 좋았습니다. 아마 오늘도 이 방송을 듣는 이 새벽에 찐팬 분들 중에서 수요일에 마침 뭐가 있던 방송이냐면 제가 미국 방송하는 날이었었고 바로 수요일 날 그날이 드디어 미국이 FOMC 회의가 열린 날이었습니다. 어떤 멘트를 때렸냐면 제롬 파웰은 결코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바로 라가르도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유럽이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금리를 올렸다는 것은 쉽게 하면 돈가치를 올렸다는 거거든요. 근데 돈가치를 올리는 그날 유로화는 한마디로 똥값이 됐습니다. 시장에 먹히지 않았던 것이죠. 그걸 알았던 제롬 파웰은 결코 칼집에서 칼은 꺼내지 않을 것이다. 즉 금리는 동결. 근데 이건 뭐 거의 100%였으니까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두 가지 멘트를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하나는 대신 칼집에서 칼은 꼽지 않는데 이게 꼽아봤자 에게 그게 딱 라가르 되었거든요. 그런 걸 당하고 싶지 않아서 너희가 만약에 내 의견을 무시하고 엉뚱한 방향 갔을 때는 나는 이 뒤에 어마어마한 걸 꺼낼 거야 그랬는데 바로 제롬 파웰의 충격이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꺼내냈습니다. 뭐 그 내용은 이미 여러분 잘 아실 거고요. 뭐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한 사항이 나옵니다. 특히 쇼크를 줬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올해는 그냥 5.6 그러면 지금 5.2, 5.5 지금 상당 금리가 5.5니까 올해 금리 한번 올려? 뭐 이것도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제너럴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바로 내년 금리의 중간값이 휙 올라가 버렸죠. 이게 상당히 큰 충격을 지금 장세에서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충격을 주고 우리가 무엇을 대비할 것인지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조금 아까 얘기했던 대로 중간값 상승하는 것도 있는데 또 현재 상태에서 상당히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중립금리 논쟁입니다. 이 중립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는 금리인데 지금 실질적인 금리가 중립금리보다 위에 있다는 것이 제롬 파웰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중립금리보다 위에 있다는 얘기는 현재 긴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제롬 파웰도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금리를 이렇게까지 높여야 돼라고 했을 때 그래 지금 금리가 원래 우리가 이상적인 그러니까 인플레나 디플을 동반하지 않고 그 어떤 나라든 자기의 소위 잠재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 그 이론적인 어떻게 보면
꿈의 금리, 환상적인 금리, 이 금리를 그냥 쉽게 하면 중립금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보다 높으니까 이거 분명히 긴축이야.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 얘를 내리려고 그러는데 내릴 빌미가 없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유가까지 올라가니까. 오늘도 보면은 미국 증시가 약간 어려웠던 내용 중에 하나도 연준 위원들이 한결같이 마이크만 잡았다 그러면 매파적인 의견을 꺼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유가에 대한 문제고 거기다 또 러시아는 유럽을 또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유가는 또 한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어려운 국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또 충격적인 발언이 뭐가 있었냐면 문제는 이 중립금리가 이게 실질금리가 위에 있는데 이 중립금리가 떨어지면 좋은데 아니 최소한 제자리도 있어야 이게 상대적으로 지금 금융정책이 긴축이다라는 걸 인정하는데 이 중립금리가 위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면서 한마디로 FOMC의 충격을 더욱더 가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좀 이따 한 장 표를 했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중간값이 상승하고 있고 또 하나는 중립금리라는 문제가 굉장히 크게 자극을 주면서 뭐를 건드리고 있느냐. 채권, 10년 만기 채권 금리를 확 건들면서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이런 국면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연말까지 기승전 도대체 최대의 변수는 어디다 포커를 주고 이 장을 받을 것인가 라는 겁니다. 항상 저는 이럴 때 빅픽처의 그림을 항상 많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 어떻게 움직였는지 왜 계속해서 매도였는지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죠. 자, 일단 이 코스피 쪽의 모양을 보면 지난번에 얘가 중방이었죠. 얘가 중방이어서 밑으로 났을 때 하단에서 받쳐줬던 라인이 있습니다. 사회자님, 요 밑에서 받쳤던 난 이거 무슨 존입니까? 요 존이 주가가 하락할 때 하나의 버팀목이 될 수 있는 마틴. 그렇죠. 마틴 존이다라고 합니다. 요게 한 번에는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얘가 위로 올라갔는데 문제는 지금 두 번째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코스피에 여러분들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수요일 날 미국 증시 할 때도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잘 모르는 사실 엄청난 악재가 코스피 시장에 덮쳤던 겁니다. 자, 이미 코스닥이 악재인 건 아시죠? 여러분들 8월 달에서 9월 달로 넘어가기 전에 아주 굉장히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주주 요건. 사실 글쎄요. 이거 뭐 담당자가 듣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대주주 요건을 10억이라 여러분들 요새 웬만큼 주식 투자하는 분들요. 조금만 좀 큰 금액이면 10억 정도 이상 되거든요. 근데 대주주 요건을 10억에 묶어놓으면서 참 이거 아쉽습니다. 이 대주권 10억에 묶어놓은 게 이게 대주주를 옥죄는 건지 아니면 그로 인해서 오히려 피보는 것은 일반 투자자가 피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미 빠져나갈 놈들은 지들이라서 다 헤쳐드시고 나가시거든요. 물려있는 분들은 누구냐면 일반 투자자입니다. 그럴 때 내가 알아내는 방법은 대주주권도 대주주권인데 항상 발의 방향 가장 기본적이잖아요. 얘가 월초 이렇게 했을 때 월이 바뀌었을 때 얘가 이렇게 음봉을 때려주고, 그죠? 여기 딱 음봉을 때려주고, 그죠? 또 쉬었다가 음봉을 때려주고, 특히 여기 보면 음봉 나오죠. 여기 딱 넣으면, 지난 우리 8월 달에 기억나십니까? 제가 미국 가서 방송할 때 얘가 월 초에 음봉을 때릴 때 내가 가끔 주식을 매도를 때리던 인버스를 사던 그 무엇인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참 간곡하게 많이 드렸습니다. 이게 발의 방향이거든요. 맨 밑에도 제가 한쪽을 칠해놨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이거 무료 버전으로 있습니다. 이거 구글 앱스토어에 가서 받아도 이 와우 앱이 있고요. 그냥 매월 월간 단위로 지금 발의 방향이 진짜 이게 수급입니다. 찐 수급은 이거예요. 매일매일 기관과 근데 샀다 팔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발의 방향 위면 얘는 아무리 밑에 요 조그만한 캔들을 저는 돛담배로 비유하거든요. 이 돛담배가 아무리 올라가려고 해도 바람이 여기서 내리니까 계속 얘는 매물을 받습니다. 얘는 많이 내려가면 뜹니다. 다음 주에도 얘는 내려가면 뜹니다. 뜨는데 문제는 계속 발의 방향 위에서 내려오면 얘는 계속해서 매물을 받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미 우리가 내려가는 게 각오가 됐던 겁니다. 그래 때려 이 약물계 이쪽은 왜 대주주의 물량 그다음에 20의 쌍봉 현상 발의 방향. 문제는 이 매기가 이쪽으로 가야 되고 실제로 얘가 성공하는 듯 보였어요. 월초 한번 보시죠. 잘 갔어요. 이게 음봉을 때릴 때 이쪽이 양봉을 주면서 위로 올라갔었고 여기도 보면 잘 올라갔었고 잘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여기 일부러 화살표 걸어놨죠. 왜요? 바로
TSMC 약자가 터져나왔던 겁니다. 여러분들 이 방송 듣는 분들, 저희 또 찐팬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수요일 날 FMCA가 열리기 전에 여러분들 제롬 파웰은 이번에 굉장히 강성 발언을 쏟아낼 겁니다. 이미 라가르드가 얼마나 소위 투명인간 취급당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부분들이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렸어요. 그리고 뒤에 대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문제는 뭐가 있었냐면, 그리고 이쪽에 매기가,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쪽으로 얘가 뭐가 가려면 지금 사실 엔비디아가 조정을 받고 있죠. $500에서 조정받고 있잖아요. 저희가 한 480대 내지 $500에서는 한 차례 매도를 때려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얘가 큰 거 중방에 작은 게 5파동이기 때문에 얘가 조정받는 게 하나도 된 엔비디아가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다가 TSMC가 반도체 관련해서 악재를 쏟아냈죠. 이게 왜 굉장히 힘들까라는 거예요. 시장은 모멘텀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모멘텀에 몇 가지가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금리의 모멘텀이 있죠. 그죠? 근데 금리의 모멘텀은 누가 맡고 있냐면 유가 상승이 맡고 있습니다. 지금 연준이 긴축 완화를 제대로 풀려고 하더라도 이렇게 유가가 계속 올라가면 풀 수가 없습니다.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은 뒤에 가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금리를 중심해서 이 시장이 큰 흐름상 올라가지 못하면 뭐가 커버해야 되냐면 경기 실적이거든요. 그 경기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반도체거든요. 근데 여기에 TSMC가 직격탄을 맞아버리니까 얘도 그냥 추풍낙엽으로 빠져버립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7만 원대 올라갔을 때 아마 삼성전자를 오랫동안 매매하시고 물려 계신 분들은 와, 드디어 삼성전자가 7만 전자 갔네. 또 일부 미국의 증권사에서는 삼성전자가 목표치를 9만 원까지 가겠다. 뭐 그런 일 하면서 아마 희망을 품었을 겁니다. 어쨌든 여기에 TSMC 악재가 딱 됐는데 이 악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악재라는 거죠. 왜? 얘는 모멘텀을 죽이는 악재였거든요. 단순하게 종목 하나가 아니라. 그러니까 얘가 밑창으로 빠져내렸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저희가 계속해서 이건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매도 플레이입니다라는 말씀드렸어요. 분봉이 퍼펙트 패턴이 아니기 때문에 매도 플레이했었고요. 얘가 지금 분봉도 이렇게 밑으로 내렸습니다. 다만 그럼 얘가 밑으로 갔을 때 이제 앞으로 뭘 볼 것이냐 할 때는 얘는 당분간 올라갈 때는 계속 매물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얘가 내려왔을 때 다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게 내려갈 때 21선이 이렇게 중방일 때는 빠져도 들었다 빠지듯이 얘는 그나마 5일선이 중방이기 때문에 5일평선이 이렇게 골드대들 중방이라고 해요. 이렇게 안 빠집니다. 이렇게 들었다가 이렇게 빠지기 때문에 또다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자리는 반드시 온다라는 거죠. 다만 이것이 소위 테크니컬 리바운드, 기적인 반등이냐 아니가 모멘텀을 줄 수 있는 반등이냐는 것은 잠시 후에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겠지만 아직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 모양은 갖추지 않은 상태에 놓여졌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요. 지금부터의 내용이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얘가 뭐 밑으로 올라가면 두드맞고 내려가면 과매도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돈을 버는 것은 큰 그림을 봐야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이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아예 제목도 제가 그냥 빅픽처라고 써놨습니다. 지금 장이 제가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제가 2020년도 3월 달에 주가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는 제일 많이 했던 것이 사회자님 보통 제가 장이 딱 밑에서 바닥을 찍었다. 네. 제가 확이 된다 그러면 간다고 그럴 때 보통 얼마 간다고 그래요? 2 years. 왜 2 years인지 아시죠? 얘가 한번 올라가게 되면 우리는 31개월이거든요. 항상 목표치는 낮게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3년이라고 하지 않고 얘가 그러면 최소한 따로따로 끊어가겠습니다. 2년인데 요 발음하기가 좀 거시기해서 맨날 2 years. 그럼 여러분들 그게 또 자국으로 담아요. 안 까먹어요. 2 years. 그럼 이때는 바닥을 딱 찍었을 때 제일 많이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 장은 2 years 가요. 혹은 뭐 5파동 가요. 5파동 가는 거 보시죠. 또 어떤 표현했냐면 여러분 드디어 인디안의 기후제가 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디안이 기후제를 지면 반드시 뭐가 옵니까? 비가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가 올 때까지. 그렇죠. 저는 처음에 인디안이 기후제를 지면 비가 온다 그래서 이 바보 한번 보십시오. 그래? 인디안이 기후제를 지면 진짜 비가 와 그랬거든요. 와, 그런데 그 내용을 알고 더욱더 반해버렸습니다. 비가 올 때까지 방금 우리 사장님 얘기했던 대로
기우제를 지내는 거잖아. 와, 참 멋있는 말이구나. 여러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 성공할 때까지 이렇게 공부하실 테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때도 뭐 인디안의 기우제가 통하기 시작했다. 이때 특히 이제 많이 봤던 것이 실제로 물론 내용들은 한미 간의 통화 수합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빅스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변동성 지수 중에서 제가 많이 보는 지수가 있습니다. 빅스와이. 그래서 얘가 튜얼스 갑니다 라고 했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이때 그 요새 최 이사님 방송하시죠? 네. 그 최 이사님 빅샷 사회 볼 때입니다. 그러니까 저만 보면 주가 조정받게 나면 저한테 소장님 튜얼스 가는 거 여전히 맞죠? 그럼 저도 여전히 여전히 튜얼스 갑니다 하면서 이렇게 미쳤어요. 근데 여기서는 단 한마디도 제가 방송 나와서 튜얼스 간다는 얘기 안 하죠. 자, 그러면 빅픽처의 흐름에서 여기와 여기는 어떤 점이 있을까? 첫 번째 공통점. 공통점은 잊지 마시오. 여기도 저층 아파트, 여기도 저층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주가의 레벨이 과매도되어 있는 저층 아파트라는 것은 똑같아요. 많이 빠졌다는 점은 똑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축구공이 있을 때 공을 땅에 떨어뜨리면 공에 닿으면 튕겨 올라가죠. 그때 얘가 그냥 땅에 닿기 때문에 저층 아파트에 왔기 때문에 얘가 튕겨 올라가는 것은 그냥 일정한 자율적인 반응이고 이게 진짜 멀리 가려면 여기서 누군가 발로 뻥 차야 그래야 멀리 가잖아요. 그 발로 뻥 찬다는 그 개념이 뭐냐면 그게 모멘텀인 거예요. 여러분 주식 하루 이틀을 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얘를 알아야 내가 부의 지도를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마 저희 방송 계속해서 들으셨던 분들 유튜브에서 매번 제가 입만 열었다면 여러분 얘는 모멘텀이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모멘텀 몇 가지가 들어옵니까? 맨날 제가 2가지. 이것도 그냥 저금리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기억이 남으라고. 금리가 똥금리가 되든지 초저금리가 되든지 역사적으로 항상 부의 지도를 쌌을 때 우리가 인생 역전할 수 있는 부의 지도는 금리가 초저금리가 왔을 때 부의 지도를 싸는 거거든요. 이게 오든지 오와 아니면 경기가 좋든지. 근데 여기는 한참 이때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많은 분들이 야 경기가 안 좋은데 주가 어떻게 가? 그때 제가 이런 멘트를 저희 수강생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경기가 회복되고 코로나19가 백신이 발명될 쯤 되면 주가는 저만큼 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저만큼 가 있습니다. 그때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 참 꿈의 숫자지만 그래서 그때 유튜브 숫자가 막 40만 50만 이렇게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분들은 돈 벌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생방송 하다 보면 어떤 분이 이렇게 쓰셨습니다. 이때 튜얼스 간다고 할 때 그걸 못 알아듣고 못 벌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갈 때는 가지만 아닐 때는 아니라고 얘기하죠. 테이프는 얘기를 하면서 여기 왔을 때 이 장은 중국보다 나쁩니다. 깡통 나와요. 이것도 내려가는 장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저층 아파트, 이게 고층 아파트. 여기가 다시 저층 아파트. 오케이. 여기는 저기처럼 저층 아파트예요. 베리 굿. 이 장이 내려가더라도 봐야 되는 이유는 그럼 얘는 저층 아파트입니다. 얘는 모멘텀이 없어도 여러분들 우리가 연준이 인플레이 타겟팅과 인플레이션 타겟팅, 고용과 물가를 중심으로 하지만 연준은 이미 비상사태일 때 움직인다는 걸 이미 말씀드렸죠. 그럼 주가도 똑같아요. 주가가 뜰 때 모멘텀은 경기 모멘텀이 있든지 금리 모멘텀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장은 뜨는 겁니다.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뭔데요? 여기처럼 주가가 어디에 와 있을 때? 과매도 국면에 왔을 때. 그러니까 뜨긴 뜨는 겁니다. 뜨긴 뜨는데 모멘텀이 없으니까 각도 한번 보시죠. 이 각도를 보면 완전히 절벽타기죠. 어때요, 사회자님? 그죠? 근데 여기는 어때요? 완만하게 누워서 가죠. 이 완만하게 누워서 가던 여기에 이 모멘텀을 만들어줬던 것이 뭐냐면 그게 엔비디아였던 겁니다. 왜 엔비디아를 보고 제가 열심히 엔비디아를 보는 이유는 이게 엔비디아가 AI 혁명을 불이키면서 아까 제가 중립금리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제로파일이 중립금리, 그러니까 중립금리보다 실질금리가 높기 때문에 자기도 긴축을 쓰고 있는 건 알아요. 그럼 언젠가 얘를 내려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근데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중립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없이 그 나라가 최대의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릴 정도가 되는 이 중립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이 실질금리하고 얘가 갭이 가까우니까 덜 긴축이라는 거잖아요. 얘를 더 올려도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중립금리를 올라가는 중립금리를
끌어내릴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할 때는 조금 아까 얘기했던 엔비디아의 인공지능에서 있는 것처럼 뭔가가 경제 전반에 어떤 패러다임 시프트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나타날 때 이 중립금은 좀 내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엔비디아는 굉장히 중요한데 다른 거 말고 금리는 이미 물 건너갔고요. 지금 미국은 5점, 상당금리가 5.5고 우리는 3.5인데 여기 무슨 똥금리가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럼 오로지 이 방향인데 이걸 가지고 엔비디아가 올라가고 있고 엔비디아가 $500 조준받는 것 자체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건데 여기에 TMC가 야 반도체 경기가 멀었다고 직격탄을 날려버리니까 이 장이 얘가 코스닥이 대주주의 물량 때문에 내려가도 우리는 알아요. 얘들이 헤쳐드시고 나가셨다가 또 연말 정도고 뭐고 장 빠지면 다시 긁어간다는 이미 경험적인 사실로 압니다. 도대체 이 제도가 왜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고스란히 피해는 개인 투자가들이 보고 있으니까. anyway, 어쨌든 악법도 법이니까 따라가야 한다면 오케이 알겠어. 이쪽 가는 동안에 이 시장의 매기는 어느 쪽으로 가려고 했었냐면 저쪽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오면서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있었잖아요. 올라오는 그 마당에 이제 반드시 괜찮을 수 있어 그러는데 TMC가 강탈을 해버리니까 얘가 톡 부러지면서 장이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빅픽처 흐름을 알아야 여러분들 귀가 달콤한 걸 좋아하시죠? 2018년도 10월 달 아세요? 장이 폭락하기 전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 심한 고민에 쏟지 마십시오. 나오는 전문가마다 무슨 역사적인 바닥이니 맨날 같이 그따위 얘기하니까 제가 오죽 화가 나서 오죽하면 후배 이 전문가한테 경고하는 메시지식으로 심한 고민하지 말라고까지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장 폭락 왔잖아요. 중보다 나쁘다? 장깡통 나온다면 악플 무지하게 달립니다. 고맙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악플이 달립니다. 그 지나가면 아는 거죠. 아닐 때는 아니라고 하는 게 맞구나. 여러분들 이때도 아까 제가 수요일 날 얘기했지만 FMC 열리기 전에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의 도로는 경기라는 도로고 하나의 도로는 금리라는 도로다. 근데 금리라는 도로는 미안하지만 유가가 막고 있다. 지난번에 전략 비충 얘기했잖아. 얘가 길을 막고 있어요. 근데 하나의 도로를 그러면 얘가 이게 막혀버리면 우리가 차 운전하다가 여기가 막혀버리면 더우다 이제 좀 있으면 추석 오지 않습니까? 내가 이쪽에 저금리를 바탕에서 가려고 하는데 여기처럼 저금리라는 도로를 달려고 하는데 유가에 막혀버렸어요. 이것도 사실 얘기하자면 깁니다. 좁아진서부터 미국 얘기하자면 긴데 막혀 있어요. 그럼 내가 핸들을 틀어서 마침 이 장이 이 경기라는 길로 막 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뭐가? 보니까 도로가 막혀있네. TMC라는 자동차가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차가 퍼져버린 겁니다. 여기도 막혀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길이 쌍갈래 길이 있는데 하나는 경기, 하나는 금리. 그럼 이 차는 어떻게 될까요? 얘가 다 정리되도록 기다리든지 아니면 돌아가야 되잖아요. 지금 장의 성격이 바로 그런 거라고 합니다. 이걸 수요일 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대비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렸던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직독직해. 항상 저는 저희 수강생한테 얘를 딱 보는 순간 직독직해가 돼야 된다. 얘가 이게 아니라 그럴 때 가장 간단하게 직독직해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매번 얘기하죠. 우리나라 장이 가려면 매번 제가 어디가 가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사회자님. 어디가 떠야 어느 나라의 주가가 떠야 미국이 우리가 뜬다 할 때는 항상 제가 미국이죠. 미국을 한번 보실까요? 미국을 보면 얘가 상위 개념을 써놨죠. 지난달 8월 달에도 장이 안 좋았잖아요. 왜? 얘가 월초원목 이렇게 흑산병 나올 때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이거요. 미국이 내리 까는구나. 그대로 조정받아요. 미국이 갈 때 우리가 안 갈 수는 있지만 우리가 가는데 미국이 안 가는데 우리만 간다? No. 전 연초에도 그런 전략을 얘기하는 걸 갖다가 1도 동의할 수 없다. 뭐 중국 해라 뭐 이따 얘기할 때 거기 1도 동의할 수 없다.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을까요? 상의 개념을 판가름하지 못하는 겁니다. 기승전 주가거든요. 얘를 보시면 얘가 또 요번 달에 얘가 또 음봉 또 내려갔다가 이걸 자치 OTT라고 그래요. 요 안에 이렇게 오션 쌍봉을 주는 걸 자치 OTT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내려가 버리니까 퍼져 버리니까 우리도 같이 퍼져 버린 겁니다. 그럼 얘가 일단 9월이잖아요. 그럼 이제 10월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추석 연휴가 지나면서 10월로 갔을 때 일단 우리가 그래도 반등도 안 받을 때 첫 번째 조건은 뭘까요? 누가 올라오는 길일까요? 미국이 올라오는 길입니다. 다만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엔비디아나 이런 것들이 점점 기적인 반등을 줄 수 있는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계속 체크해야 되겠고 그건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퍼즐 조각처럼 말씀드리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모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뭐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모아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걸 모아놔야 나중에 여러분들 퍼즐조각 맞췄을 때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구나. 궁전이구나. 근데 공부하기를 싫어한다면 그건 숟가락 놔야죠. 저는 항상 그렇게 합니다. 숟가락 놔야 된다고. 전 저희 수강생한테 진짜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야단치면서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이건 전쟁터거든요. 얘만 살짝만 보면 아는 걸. 얘가 힘들겠구나. 그럼 자, 얘 나온 김에 20이 외봉이면 120 근처에서 뜨고요. 마틴에서. 여기처럼 20이 쌍봉인데 60 외보면 얘는 240 근처. 그래서 미국 증시는 S&P 기준으로 241선 근처를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매매 존이니까 어떻게 되는지는 계속 제가 주중에 계속 강의를 해드리거든요. 무료로 잠깐 한 10분 정도 해드리나 그 강의 내용을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어떻게든지 살아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서부터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이 돌려면 어떻게 될까? 근본적인 문제부터 뭐가 변했는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유가가 이게 문제라고 했습니다. 자, 유가 보시죠. 유가를 보시면 올해 얘는 뒷구톤이 나왔다고 그랬죠. 그죠? 20이 뒷구톤 나왔죠. 이미 70달러 여기는 유가의 바닥이다라고 이미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럼 얘 지금 어디서 막혀 있냐면 90달러. 항상 이렇게 요 단위별로 이렇게 가다가 막혀 있어요. 이렇게. 얘는 90달러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게 조정을 세게 받으려면 얘가 어떻게 와야 되냐면 이 그림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그림을. 1번 음포. 이 그림을 그대로 저 그림만 보고 계십시오. 이게 어느 날 얘가 음봉을 강하게 때려버리면 이건 일반들이 때릴 수가 없거든요. 뭔가가 나온 겁니다. 지금 내년의 장세를 지금 장세 내년 장세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내년에 대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좁아지려면 장 이렇게 놓고 하겠어요? 뭐 사우디 꼬시든지 어딜 꼬시든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새 무슨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까? 야, 우리가 강력한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상호 방위조약을 할게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가 나왔을 때 이미 시세는 벌써 이걸 때리고 있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음포가 나와야 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지만 유가는 그렇게 안 끝납니다. 얘가 실제로 끝날 때는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냐면 이거 여러 차례 공개했으니까 아시죠? 오가가 오션이 가격주의 엔드 가격 얘가 날카롭게 빠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봤자 V가 돼야 됩니다. 그럼 얘가 점점 꼭지를 싶은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안 꺾어집니다. 얘가 진짜 스틱하게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힘들게 꺾어질 겁니다. 이렇게 꺾어줘도 진짜 꺾을 때 얘의 모습은 진짜 배기는 최소한 20 가가에 얘가 장대목을 때려주는 소위 세력의 알배기 패턴이 이렇게 나타나요. 거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유가는 지금 조정받는다고 해서 이게 위가 상단이 막혀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얘가 진짜 90달러가 꼭지라고 하더라도 얘는 이러한 수선을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비가 오기 전에 먹구름이 끄듯이 그 먹구름이 끼는 것들이 여기서 보인다는 겁니다. 소위 블랙 클라우드가 먹구름이 위에서 꺼지는 모습을 줘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얘는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얘를 열어놓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을 수가 없다는 거죠. 주부님들은 장바구니 물가, 그다음 남자들은 운전하면서 기름 넣으니까 또 요새 드라이버도 많잖아요. 이게 기름값이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아직까지 얘는 열어놓고 상단을 열어놓고 매매된다. 그러니까 쉽게 이 유가에 대한 문제는 꺾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가가 결국은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 부담감을 줄 것이고 그로 인해서 금융정책 아직까지는 긴축적으로 돌아서기가 아직까지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 얘기는 꼭 알아야 되십니다. 나중에 여러분 아들, 딸들한테 주식 가르칠 때 손자들한테 가르칠 때 얘야 주식이 뜰 때는 이게 자연적인 반등인지 아니면 진짜 이 장이 지금부터 가는 장인지는 반드시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 하나는 금리라는 모멘텀이고 하나는 경기라는 모멘텀이 된다. 그래서 제가 계속 엔비디아를 보고 있는 겁니다. 얘는 이상한 조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얘가 중방이잖아. 60이 N자가 아니니까 항상 장은 갈 때 파동을 가져야 돼. 이게 N자가 아니니까 얘는 꺾어지는 게 하나도 안 이상합니다. 그리고 얘가 20이 얘가 올라갈 때 1, 2 여기서 우리가 배팅 들었잖아요. 1, 2 그다음에 3, 4 5파동에서 5가가 나오니까 이건 아주 매도의 기본 공식이에요. 이 그래프를 정확하게 뒤집으면 중국 증시가 뜰 때 모양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겁니다. 얘는 원래 저렇게 생겨먹은 겁니다. 흐름의 모습이. 그러니까 얘가 조정하는 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이놈이 망쳐놨다는 거죠. 얘를 보시죠. 얘는 지금 여기까지 확 빠져 있죠.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얘가 지금 여기 와 있죠. 240. 그래서 오늘 미국의 속수가 조금이나마 들어준 게 바로 여기 왔다는 거죠. 이놈이 얘도 얘지만 얘는 500달러 돌파되지만 이놈이 빨리 어디 위로 돌파됐냐면 얘가 20이 중방일 때는 20이지만 이렇게 20이 약간 하방일 때는 얘는 어디로 돌아서냐면 계속 이제 여러분 TFC를 야 얘가 언제 본격적으로 상승할 때 야 진짜 이제는 본격적으로 상승하겠네 할 때는 얘는 어디 올라타냐면 얘는 60선 TSMC는 60선에 올라타는 걸 보셔야 될 겁니다. 물론 저도 여러분 깜빡 놓고 있어도 제가 계속해서 체크하면서 여러분 진짜 지금부터는 괜찮아요 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유가를 상단히 열어놔라. 아닐 때는 제가 수요일 날도 그런 얘기했죠. 아닐 때는 아니라고 얘기해야 제가 갑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믿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 장이 아닙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단에서 과매도 주니까 얘가 저층 아파트인데 할 때 그걸 믿을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얘는 아직까지는 아닌 겁니다. 좀 더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위로 올라갈 때마다 매물을 두드려 맞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러한 가운데서 그럼 월가의 분위기를 어떻게 되고 있느냐? 월가의 분위기를 보면 한번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FOMC가 11월 달에 또 있을 때도 이걸 보시고 왔습니다. 자, 그림 준비했습니다. 자, 보시죠. 자, 보시면 지금 FOMC가 나온 이후에 금리를 보면 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기 숫자 굉장히 중요한 숫자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장이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려갈 때도 좀 덜 빠져야 되나. 그때 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4.5라는 숫자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엄청나게 싸움이 벌어지고 있죠. 얘를 만약에 과감하게 돌파해버리면 장은 좀 더 본격적인 상승에 대한 타이밍을 좀 더 뒤로 늦춰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중립금리에 대한 문제. 특히 내내 중간값이 원래는 4.6을 봤었는데 이 중간값이 5.1로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온 다음에 얘가 갑자기 팡 떠버리죠. 그리고 이 밑에 그림이 특히 주목할 그림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FOMC가 나오고 제롬 파웰이 기자회견 할 때 주가 흐름을 보면 확 빠지죠. 여러분들 이게 S&P 500 선물인데요. 이거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오히려 이걸 이용해서 내려갈 때도 돈을 버는 기술을 배워놔야 됩니다. 이때 미국 선물을 이용해서도 내가 매도를 하는 버스. 요거는 제가 좀 이따가 10시 반에 여름주에서도 또 앞서가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거 이미 저희 수강생들은 이건 제너럴한 이거는 기법이 아니라 그냥 상식입니다. 매도를 때려서 먹는 겁니다. 얘가 이렇게 내려갈 때 35의 기울기를 따라서 이렇게 얘는 내려가고 주가 빠지고 이런 거 올라가고. 근데 월스트리트에서 뭐라고 하냐면 고금리가 롱고가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되는 롱고가 아니라 포에버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지? 이제 앞으로의 당분간은 저금리 시대는 상상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저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점점 마무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장의 표로 준비했습니다. 자, 가시죠. 자, 한 장의 표로 준비했었는데 한번 보시죠. 일단 2024년도에 실업률이 애당초 4.5를 봤는데 실업률은 더 떨어집니다. 지금 미국은 좋아도 너무 좋죠. 그죠? 그 다음에 GDP 성장률은 1.1에서 오히려 1.5로 오히려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롬 파웰이 나는 데이터를 보고 싶어라고 오히려 거꾸로 강변을 야 나도 금리가 지금 중립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나도 지금 긴축인 거 알아. 야 근데 내가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무슨 근거를 보여줘야 되잖아. 근데 보시죠. 미국의 입장을 보면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미국의 대통령 미국만의 대통령이고요. 미국의 연준위원장은 미국만의 연준위원장입니다. 예전처럼 그게 아닙니다. 예전에 미국과 소련이 냉전 시대에 있을 때는 미국은 미국만의 대통령이 아니었거든요. 전 세계 대통령이었고 세계 경찰이었습니다. 왜? 대립각이 있으니까 자기 편을 더 많이 끌어야 되니까 2차 대전이 끝났어도 일본과 독일을 심리지 않고 자기 편을 품고 물을 활짝 열면서 돌아서 장사와 대신 너희 나중에 쌀 때 우리 편 줘야 돼. 왜 미국이 6.25에 참전하고 왜 베트남전에 참전했냐 말이죠. 그건 바로 세계의 미국이기 때문에 지금은 세계의 미국이 아니라 탈세계화 현상을 나타나고 자국 중심의 저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준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앙은행장이면 보세요. 경기가 실업률은 계속 떨어지죠. 경기는 더 오히려 올라가고 있죠. 이런데 금리를 내릴 이유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번에 실업수당 청구권 썼는데요. 2만 청구권이 감소했어요. 이게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우리 동네에 마트가 있을 때 그 마트가 독립적이면
우린 더 이상 혜택을 안 받습니다. 아마 할인도 별로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어떤 마트가 들어온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어때요? 금세 이 마트는 뭐 하게 될까요? 할인하게 되죠. 이게 미국이 잘 나가도 왜 혼자만 잘 나가느냐? 마땅한 경쟁 상대가 없는 겁니다. 이거 천국 가면서 이거 왜? 여러분 저는 미국이 여기 맨 끝에 결론을 갖고 와버릴게요. 미국의 정책에 모순이 있습니다. 아니 중앙에서 아무리 금리 올리면 뭐합니까? 좁아진 정부에서 계속해서 돈을 뿌리고 있는데요. 국채 발행하면서. 그리고 얘가 내려가길 바란다?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그다음에 노동이 타이트하다고요? 타이트할 수밖에 없죠. 국경 막아놨죠. 못 들어오잖아요. 저임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못 들어오잖아요. 더군다나 지난번에 코로나19 이후에 더 못 들어오잖아요. 이거 간단합니다. 이거 간단하게 국경을 열어버리면 됩니다. 이제는. 이걸 열어놓고 많은 사람들 들어오면 됩니다. 근데 왜 못 열까요? 표가 깎이잖아요. 트럼프가 그걸 교막에 빠뜨리는 거 아닙니까? 한참 그럴 때 누가 미국의 노동자들이 데모한 거잖아요. 그 틈새를 파고 들어간 것이 트럼프였고요. 트럼프 이후에 그럼 조 바이든 나오면 야 그럼 반이민 정책 없어질까? 아니잖아요. 제가 몇 번 얘기하죠. 반이민 정책과 그다음에 야 우리나라 땅에서 공장 짓지 않으면 너희들 혜택 안 줄게. 아니 재계랄 화폐에다가 잉크만 있으면 돈 찍어내면서 모든 것이 사갈 수 있는 미국이 아니 제조까지 자기가 다 먹어버리겠다? 리쇼링이다 뭐다 해갖고 그럼 당연히 실업 청구 건수는 감소하지 않고 당연히 미국의 노동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얘들 웃기는 겁니다. 사실 보면 좀 이걸 줘봐. 다른 나라도 야 이제 우리나라 니들 공약 안 줘도 돼. 그 문도 열고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게 지금 국제 정신입니다. 그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여기다가 중간값이 올라가고 있고 그럼 내년에 금리 인하가 2번 한다 해서 이렇게 되니까 한 번만 할 수밖에 없구나. 그것도 보통은 뭐라 하냐면 상반기에 금리 인하할 수 있다 그러는데 요새 분위기가 어떠냐면 하반기에 금리 인하할 수 있다. 심지어 골드만삭스는 2분기 아니라 4분기 정도 돼야 금리를 내린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모든 것이 다 전부 다 뒤로 가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봤을 때 미국 정책의 모습입니다. 문만 열어봐 얘들아. 니들 문만 열어봐. 지금 영국도 마찬가지야. EU에서 탈퇴하면서 저가 노동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일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높은 금액을 줘야 되잖아요. 우리도 인구 정책 때문에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미국 노동자들한테는 나쁘겠죠. 근데 이렇게 놓고 어떻게 나빠지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려면 다른 나라 잘 살려면 미국의 대통령과 연준 의장은 우리 입장을 봤을 때는 우리한테도 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들어와야 이게 되는데 지금 싸우는 게 조 바이든하고 트럼프면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그래서 참 깝깝한 겁니다. 우리 재산은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결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우리는 마지막 그래 김수야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유가도 막혀 있고 TSMC도 퍼져 있는데 그럼 뭘 봐야 돼? 지금 봐야 되는 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제롬 파웰의 연설에 잭슨을 미팅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귀찮을 겁니다. 저도 이런 그래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림을 좋아하지. 이쪽이 고용입니다. 실업. 이쪽이 인플레이션입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제롬 파웰이 잭슨 미팅에서 힌트를 줬습니다. 예전에는 실업률이 그러니까 실업률이 떨어져도 이게 어떻게 했냐면 얘가 팬데믹 이전에는 실업률이 떨어져도 물가가 높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랬었냐면 그때 조금 아까 했던 대로 저가 노동력이 들어와서 많은 일자리가 필요해도 임금을 올려주지 않고 이걸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세계화 현상.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 싼 물건을 각자 만들어서 자유롭게 교육하던 시대에는 이게 필수 곡선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옆으로 누웠었는데 지금 뭐냐면 이제는 이 고용이 만약에 쉽게 해서 인플레가 고용이 만약에 이렇게 안 나빠진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나빠진다 그러면 인플레가 확 떨어지죠. 반면에 지금처럼 고용이 타이트해지고 좋아지면 얘가 높아지잖아요. 이제부터는 월가에서 분위기는 뭐냐면 이 필수 곡선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롬 파웰이 이 얘기를 굉장히 강력했거든. 잭슨 미팅 때. 그게 뭐냐면 고용만 꺾어진다면 미국은 지금의 갖고 있는 정책을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하나 본다면 아까 얘가 이제 꺾어지려면 고용이 꺾어지는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아까 미국채 수익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5를 돌파하는가 안 하는가. 그다음에 여기 달러 인덱스 얘는 105가 어떻게 되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환율은 1350, 얘가 어떻게 되느냐 중요합니다. 얘가 만약에 위로 들쑤셔버리면 여전히 아직까지 우리는 주가가 반도를 줄 때마다 그것은 테크니컬 리바운드로 보셔야 되겠고, 아직까지 본격적인 부분들은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도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내년 장세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내년 대선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쪽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분봉을 보면 우리 올라갈 때 여기서 매도를 때렸잖아요. 퍼펙트 패턴이 아니기 때문에 매도를 때렸잖아요. 근데 얘를 보시오. 얘는 내려가도 얘는 퍼펙트 패턴이 아니죠. 얘는 엠파동이라도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또 밑으로 내려갈 때 여러분들이 투매해서는 안 됩니다. 얘는 올라갈 때도 퍼펙트 패턴을 주면서 올라가야 되고, 그래서 매도였고, 내려갈 때도 얘가 역퍼펙트로 되는데 아직까지 그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얘는 기초적인 반등에도 와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근데 아직까지는 좀 더 기초적인 반등의 부분이고요. 아직은 위로 올라갈 때마다는 아직은 조금 더 리스크 관리하셔야 되겠고요. 우리가 좀 더 자세한 것을 10시 반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